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유신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새를 중심으로 한 야생동물을, 특히 야생동물 생태 관리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 중에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 녹조 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세미나인데요. 아무래도 생활환경 중에서도 중요한 녹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미나 주제는 수질 개선, 녹조의 효율적 제거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녹조 라떼라 할 정도로 녹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말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이런 호수 물계통에 있어서의 근위자이신 김범철 교수님이 평생 연구하신 부분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김범철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은장 부장님께서 또 그리고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연구 및 집필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오정태 전문위원이 토론 수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과학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현실적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담론을 통해서 바로 잡는 데 앞장서는 시민단체로서 최근에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환경이라는 것도 무엇보다도 엄연한 과학의 영역이죠. 그냥 막연한 오해, 녹조 라떼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느 측면에서는 반과학적인 미신에 근거한 이들이 환경정책을 왜곡하는 잘못된 풍조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환경도 잃고 우리 경제의 사회의 편의도 모두 잃을 것입니다. 저희 전공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에도 한 3년 되죠. 최근에 있어서 그 ASF 아프리카 열병 ASF니까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 그거에 대한 것이 퍼짐으로써 이것을 보통 가축인 사육 돼지로부터 이 병 ASF가 멧돼지에 전파되어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 하는 그런 것에서 축산분야에서는 멧돼지를 전부 잡아야 된다. 실을 말려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래 돼서 어떻게 됐냐. 이것이 국민의 먹거리인 돼지, 삼겹살하고 관계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단한 3천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1600km 정도의 그 펜스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멧돼지의 생태를 보면 어느 지역이 서식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방적인 한쪽의 시각으로 또 전염병이 퍼진다. 멧돼지를 통해서 퍼진다. 또 인위적으로 또 거기에 있어서 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퍼뜨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하고 보니까 천년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7 산양이 1000마리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서론에서 길지만은 이것이 한쪽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통합적인 정책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균형을 잡혀야 될 부분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 2,500이 만 마리 정도 있는 개체군의 1,000마리, 막 2,500마리라면 거의 상당한 숫자가 우리의 그 잘못된
정책, 환경 정책에 의해서 아니면 축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환경, 자연환경에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 그러고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야 할 소위 말해서 천년기념물 멸종위기종이 1000마리가 한복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울타리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최근에 환경에 대해서 균형을 가지고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고를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것도 몹시 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있어서 역시 하천과 호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현장에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상세히 또 발표를 하시고 설명도 해주시겠습니다만 당장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이해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부족으로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 교수님 발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있는 그 호수, 하천, 수질의 그 녹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리고 올바른 정책을 함께 논의해보고 하는 것을 우리 김 교수님 발제에 이어서 두 토론자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개사를 마치고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범철입니다. 저는 오늘 녹조를 저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녹조 현상이 뭐냐? 물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인데 남조류라고 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 증식해서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호수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호수 한 18,000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은 부용량호이고 녹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녹조 현상은 수질이 좋은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하수라든가 또는 축산 분뇨, 퇴비에 오염된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된 부용량호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녹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는 이 남조류라고 하는 조류가 독소를 잘 생성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먹고 죽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 플랑크톤도 피해를 보지만 물고기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간에 데미지를 줘서 간이 점점 오그라들어서 죽고 또 물고기를 먹는 새들도 간에 데미지를 받는다는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남조류 독소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은 많이 하는데 정작 이 남조류를 줄이는 녹조 현상을 줄이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리소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독소에 대한 모니터링만 많이 하고 저감 대책은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불균형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녹조 현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녹조 현상, 부용량화는 왜 일어나는가? 기본적으로 고인물에서 일어납니다. 고인물에서 일어나니까 흐르는 강물에서는 플랑크톤이 바다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강에 머물러 있질 않아서 생기진 않고 정체된 물에서는 계속 떠 있기 때문에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X축은 인의 농도고 Y축은 식물 플랑크톤 조류의 밀도입니다. 조류의 밀도는 인의 농도에 정비례한다는 거죠. 인의 농도가 높으면 생기고 인 농도가 낮으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양호 가보면은 여름에도 녹조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댐 앞에 가보면 맑은 물을 유지하는데 인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농도가 2배가 되면 조류 밀도가 2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을 저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녹조 현상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을 어떻게 줄이느냐, 저감 대책이 뭐냐, 3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점오염원이라고 하는 하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그 하수 처리장에서 인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수의 인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인은 동물이 배설물에서 옵니다. 그렇게 사람의 배설물에 들어가 있는 인이 하수로 나가가지고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하수 처리장에서 인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을 통과한 물을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하수 처리장을 통과한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인 농도가 아직도 굉장히 높아서 많은 낙동강 하류, 금강 하류 이런 곳에서는 이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주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 대책이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비점 오염원이라고 해서 농경지에서 주로 나오는 가축의 배설물에 기인하는 인입니다. 가축의 배설물은 퇴비로 만들어져서 밭에 뿌려져 가지고 밭에서부터 유출이 됩니다. 과거에는 축사에서 바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축사에서 바로 유출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고 대부분이 퇴비로 만들어서 밭으로 가가지고 밭에서 유출됩니다. 인이라고 하는 물질은 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밭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대형 댐에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1번, 2번을 우리가 다 못했을 경우에 또는 1번, 2번을 해도 부실을 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호수 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호수 내에서 인을 침강시킵니다. 근데 이 인을 침강시키는 방법이 1번의 그 하수에서 인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그 알루미늄염을 집어넣어서 호수에서 하수 처리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침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호수 내에서 처리하는 대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유역의 오염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업 활동을 우리가 어느 날 다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농업 활동을 줄이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 3번째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논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점오염원 대책, 하수에서 인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하수의 인 제거라고 하는데 하수의 인 제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수의 인 농도가 보통 한 2mg/L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류수의 인 농도 기준이 과거에 2mg/L였어요. 또는 높은 데는 3mg, 5mg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기준이 너무 농도가 높아가지고. 그런데 이 농도가 얼마큼 높은 거냐면은 호수에 녹조 현상이 생기지 않는 부영양호의 경계 농도가 0.03mg/L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에서 2mg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100배 가까운 농도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또 처리를 한다 해서 0.2까지 처리를 한다고 해도 보통 한 뭐 10배 가까운 그런 농도의 물이 인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하천에서 이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부영양화의 주 원인입니다. 낙동강 하류, 금강 하류 이런데 영산강 하류 이런 데는 여름에 갈수기에 이 그 녹조 현상이 생기는데 그때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그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주 원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강우시에 그 비가 좀 오면은 양이 많아지면 하수 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바이패스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하수 처리장의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죠. 용량이 작아서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더 추가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인 농도를 더 낮추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그 환경운동의 어젠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얼마나 영향이 큰가 몇 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춘천에 있는 의암호인데 의암호에
갈수기의 그 인부하량을 보면은 여기 괄호하고 퍼센트를 써놨습니다. 퍼센트를 써놨는데 여기 춘천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53.8%라고 쓰여 있는데 춘천시 하수처리장 하나에서 나오는 인의 양이 이 전체 소양강, 북한강이 다 나오는 인의 양에 비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으로 부역량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의암호에 이 자료들을 제시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춘천시에 인제거 시설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인제거 시설을 하고 그랬더니 인 농도가 낮아지면서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낮아졌어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식물 플랑크톤 밀도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제 아래에 있는 선들이 인을 어느 정도 제거했을 때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인을 제거했을 때의 농도입니다. 보면 한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초록색 선이 이제 0.1 정도로 낮추면은 이 정도로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하는 것을 컴퓨터 수질 모델 시뮬레이션으로 저희가 계산한 것이고 그 이후에 하수의 인제거를 시행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 시뮬레이션대로 요만큼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국제 저널에 논문도 내 가지고 과거에 사전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가 하수처리장 그 개설 신설로 들어가고 결과가 이만큼 똑같이 개선이 됐다 이런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의암호뿐 아니라 한강에서도 비슷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건 한강 하류에서 팔당댐 하류에서 중요한 몇 개의 그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인함량, 인부하량하고 전체 양을 이제 비교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80%입니다. 80%. 요 네 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인의 양이 여기에 팔당댐 아래 여기에 인의 부하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 강 하류 지역에서는 이 하수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낙동강에서도 여기 보면은 요 몇 개 하수처리장을 보면은 59%,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수처리장의 인농도 기준이 과거에는 2ppm, 3ppm 이랬었는데 그걸 줄여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 4대강 사업 이대로 시행하면은 녹조 현상이 너무 심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수의 인농도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인농도 기준을 강화시켜 가지고 2012년부터 인제거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인농도가 2012년부터 뚝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절반 이하로. 이게 이제 그 하수처리장의 인농도 기준을 강화한 이후에 나타난 효과입니다. 요 아래 그림을 보면은 왼쪽 그래프가 여기가 상주보, 고령보, 하만보인데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인 기준 강화를 하기 전, 후. 특히 하만보 같은 데 보면 여기 이제 대구시 하수가 다이리로 들어오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강화하면서 수질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그 동안에 이 하수처리장의 인제거 말고 다른 그 수질 개선 사업을 뭐 효과적인 걸 한 게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다른 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수처리장 인제거만 해가지고 이런 강화가 된 거죠. 그때 2mg/L였던 기준을 0.2 내지 0.5 어떤 데는 한 2mg이 남아 있고 강화된 데는 0.2 정도. 그러니까 강에 가까이 있고 상수원에 가까이 있는 곳은 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획기적으로 인농도를 낮췄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이 0.2, 제일 강화된 데가 0.2예요. 그리고 좀 조금 멀리 떨어지면은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몇백 개 하수처리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몇백 개 하수처리장을 조사해서
인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수의 인 기준을 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자꾸 어렵다고 얘기해서 제가 미국의 이 자료를 많이 보여주면서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한다고 하느냐, 그런 그 세미나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미국에서 0.01까지 낮춘 곳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01까지.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많이 드느냐, 아니다는 거죠. affordable이라고 해냈습니다. 크게 많이 안 든다. 지금 대체로 보면은 하수 처리 비용이 1톤당 한 1,400원 뭐 이 정도 들어요. 거기서 인을 충분히 제거하면은 한 20%쯤 더 늘어납니다. 제거 비용이 20%쯤 더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들이면은 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제거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어디서 오느냐? 그 아래 강에서 상수원으로 쓸 때 정수장에서 정수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정수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 돈 훨씬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미국에서 0.01까지 낮추고 있다. 이런 보고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떠냐? 이건 최근에 평택호에서 부영양화의 원인이 어떤 원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낚시가 원인이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길래 제가 일부러 조사를 한 겁니다. 평택호 유역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의 인농도를 환경공단 자료를 가지고 플러트를 해본 것입니다. 이 부영양호 기준이 이 맨 아래에 있는 막대기입니다. 0.03. 부영양호 기준이 0.03 막대기인데 이게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물들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으니까 부영양호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하수 처리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의 그 녹조 현상이 지금 심하고 우려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하수 처리를 좀 강화해가지고 여기 막대기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됐네요. 호수 부영양화 기준이 0.03입니다. 여기가 0.1이고요. 여기가 3분의 1 정도 되는 0.03,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부영양화 기준입니다. 지금 방류수의 인농도를 보면 그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이 기준에 한 10배 이상, 10배, 20배 넘는 농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내려오면은 맑은 물이 희석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갈수기에 낙동강, 영산강, 금강은 자연 하천수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강물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위에다 댐 만들어가지고 낙동강 같으면 안동댐, 뭐 합천댐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상수원으로 쓰고 하수가 모여서 다시 강물이 됩니다. 금강에는 대청댐에서 물을 막아가지고 청주시, 대전시 다 가져가 쓰고 하수가 모여서 다시 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인농도를 요 부영양화 기준까지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2012년에 한번 낮추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환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방류수의 인 기준 강화를 중요한 어젠더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점 오염원 대책입니다. 비점 오염원은 그 대형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하류에서는 강 하류에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점 오염원은 비 오는 날만 유출되는데 비 오는 날 바로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영향을 별로 안 줘요. 그런데 이 대형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대형댐에서는 빗물이 저장이 됩니다. 빗물이 1년 내내 저장됐다가 갈수기에 쓰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내려오는 흙탕물, 이것이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퇴비라고 써놨는데, 퇴비를 강조한 이유는 축산 분뇨가 근원인데, 동물의 배설물, 그게 주요 근원인데 지금 퇴비 형태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퇴비라고 쓴 겁니다. 소양호 같은 그 대형 댐에서
플랑크톤이 언제 증가하는가, 녹조 현상이 언제 생기는가를 보면은 여름에 비가 온 직후에 8월 말 9월 초 이때 생깁니다. 예, 이때 생깁니다. 굉장히 녹조가 심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라앉고 맑아져서 그 다음에 봄에 물을 내려보내고 할 때는 이제 맑은 물이 나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녹조기, 청수기 뭐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호수에서는 여름에 홍수 때 흙탕물이 들어오고 그 후에 이 조류가 증가한다는 거죠. 소양호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청호도 똑같아요. 대청호도 7, 8월에 홍수에 흙탕물이 들어오고 나면은 조류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비 오는 날 농경지에서 나오는 물에 인농도가 이 아래에 있는 게 인농도인데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농경지에서 흙탕물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는 인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면은 맞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호수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저류가 되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물론 뭐 댐이 필요 없으면은 바로 바다로 흘려보내면 되지만 우리가 수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가두었다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죠. 소양호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 인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튑니다. 평소에는 낮다가 비가 오는 날 확 굉장히 높아지고 한 100배 정도 높아져요. 이런 현상들이 그 대형댐에서 이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홍수 때 들어오는 인의 근원이 뭐냐? 대부분이 퇴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퇴비가 비 오는 날 많이 유출됩니다. 퇴비가 유출이 잘 안 되고 친환경 농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퇴비를 사용해도 유출이 안 돼요. 친환경 농업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엔 경사지가 없고 평탄합니다. 평지에다가 폭우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유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사가 가파르고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이 퇴비가 다 유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이 퇴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죠. 퇴비에는 인도 많이 들어있고 이 부식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죠. 퇴비가 왜 부영양화를 일으킬까? 퇴비에는 인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부영양화시키는 인이 퇴비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느냐? 퇴비의 그 근원이 이 가축 분뇨인데 여기 보면은 닭똥, 그 다음에 돼지똥, 인과 질소의 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1대1 정도 돼요. 그런데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와 인의 비율은 10대1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집어넣으면은 인은 한 10분의 1만 사용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가 질소와 인의 비가 작물의 요구와 맞질 않아요. 이 동물의 배설물에 있는 그 퇴비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그래서 이 가축 분뇨를 가지고 질소 요구량을 맞춰주면은 질소 요구량을 충족시켜주면은 이는 10배 과잉 시비가 되는 거예요. 10배. 그래서 이 퇴비가 농사 짓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고 좋지만 수질에는 아주 큰 그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건 제가 양국은 해안면이라고 하는 소양강 상류에 한 유역을 조그만 소유역이 있어요. 그 소유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해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해안면이라고 하는 그 유역에서 비료를 얼마나 쓰는가, 퇴비를 얼마나 쓰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계산을 한 거죠. 보니까 비료하고 퇴비에서 들어가는 양을 비교해 보면 퇴비에서 들어가는 인의 양이 더 많아요. 퇴비에서 들어가는 양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퇴비에서 들어가는 게 한 52% 정도 인이 들어갑니다. 퇴비가 이제 수질 오염을 안 시키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고문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동아일보에 쓴 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팔당호 주변에도 강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가면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퇴비를 어마어마하게, 퇴비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은 축산 분뇨죠. 축산 분뇨를 갖다 퍼붓는 거예요. 20cm, 30cm씩 덮어가지고 남아도니까 그 근처에다가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은 바로 팔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강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그때 이 퇴비를 쓰는 유기농은 수질오염을 안 시킨다, 이런 주장을 자꾸 하길래 제가 이 기고문을 쓴 겁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약을 쓰지 않으면은 유기농, 친환경 농업이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약을 안 썼지만 재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질 오염을 시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라는 그 용어가 여기는 사실은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국은 해안면에서 이런 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얼마나 배출되고 그 안에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는 토양에 흡착이 됩니다. 특히 그 화학 비료에 들어가 있는 이는 빗물에 녹아가지고 토양으로 들어가서 토양에 바로 흡착이 돼요. 근데 오히려 퇴비는 그 아주 가벼운 유기물 입자로 돼 있어서 표면에서 유출이 잘 되죠. 그래서 총량을 계산해 보니까 들어간 양에 비해서 한 89% 정도는 그 유역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토양이 흡착이 되는 거죠. 토양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 정도가 유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만 가지고도 소양호에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데 충분한 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업 비점오염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축산 총량제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축산을 막 그 증가시켜 놓고 거기서 나오는 분뇨를 어떻게 유출을 저감하느냐, 뭐 이래도 어쨌든 유출을 좀 저감하더라도 논밭에 다 뿌려야 되고 남아 돌고 그래요. 그 축산인 이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이 축산 총량제 또는 일부에서는 그 양분 총량제라는 용어도 써요. 이 총량을 계산한다 그래서 양분 총량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면적당 사육할 수 있는 가축 마리수 이런 걸 제한을 하고 가축 한 마리당 얼마씩 환경오염 부담금을 매기게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써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축산 총량제를 시행을 해야만 이 농업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침전 저류지도 그 수질 개선 효과는 좋은데, 이게 규모가 크려면은 토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많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역에서 인을 그러면 저감하지 못했다, 유역의 농업 활동을 우리가 규제하지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 호수 내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알루미늄 염을 이용한 인불활성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어로 phosphorus inactiv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포스포러스가 조류의 먹이가 돼가지고 남조류가 성장하게 하는 그 먹이가 되는 건데, 그거를 먹이가 되지 않도록 불활성화 시키는 거죠. 침전을 만들어서 조류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이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알루미늄 염 중에 이제 황산 알루미늄을 앨럼이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흔히. 자, 그러면 이 앨럼 트리트먼트를, 앨럼 처리를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노스 아메리칸 레이크 매니지먼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미국의 북아메리카 호수 수질 관리 학회, 미국 호수 수질 관리 학회인데, 거기에 홈페이지 가 보면은 앨럼을 사용해라, 유해 남조류가 번성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지 말고, 그 위해성을 방치하지 말고 앨럼을 넣어서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학회에 가끔 가서 참석을 해서 이 알럼 트리트먼트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고 옵니다.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미국의 상황을 물어보고 하는데, 이 학회에 가면요, 학회 앞에 부스가 쫙 들어섭니다. 그 부스 중에 상당히 많은 부스가 뭐가 있냐면은 호수에서 이거 뿌려주는 회사예요. 이거 수처리제를 물에다가 뿌려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트하고 이 펌프하고 이런 거를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이 호수를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은 싣고 가서 이렇게 뿌려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굉장히 성업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김 원장 부장님께서 이런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 제안도 해주시는 것으로 토론 자료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아주 번성한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루미늄 알럼을 왜 넣느냐?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약품이라고 해서 뭐 화학적인 변화를 막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뭐냐면 물 속에 있는 토사 입자들이 서로 음이온으로 대전이 돼 있어서 밀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입자들이 잘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흙탕물이 들어오면은 인이 많이 표면에 흡착이 돼 있어요, 토사에. 그런 것들이 물 속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오랫동안 떠 있으면서 조류의 먹이가 돼 가지고 조류가 번성하고 이러는데, 이 알루미늄을 넣으면은 이걸 달라붙게 해가지고 빠르게 침강을 시킵니다. 이거 응집을 시키는 거죠.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빠르게 침강시켜요. 이 성질을 어디서 이용하느냐 하면 바로 수돗물 만드는 정수장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정수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흙탕물이 들어가도 서너 시간 만에 맑은 물을 만들어냅니다. 맑은 수돗물을.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부유물을 1시간이면 다 가라앉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가라앉혀가지고 제거하는 거죠. 이건 뭐 분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침강을 시킨다. 침강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호수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인하고 결합을 하면 아주 녹지 않는 침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사하고 같이 침전해서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이게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조류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조류가 애초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양분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게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댐에다가 이제 알루미늄염을 첨가하면은 부유물질과 인이 침강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댐 내에서 녹조 현상이 소멸하고 그 댐 방류수가 수질이 개선되고, 또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알럼은 저질에서부터 인이 용출되는 것을 장기간 막아줍니다. 그래서 장기간 호수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 자연호에서는 이 비가 와도 흙탕물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 데서는 한번 뿌리면 10년씩 효과가 있는 거예요. 10년씩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수지에서 이걸 넣으면은 물이 맑으니까 정수장에서는 응집제를 안 써도 돼요. 정수장에 맑은 물이 들어오니까 수돗물을 정수할 때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수돗물에 응집제를 적게 쓰니까 잔류 알루미늄도 적어집니다. 그 외 부수적인 효과로 하천의 동물 다양성, 생태계의 건강성이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여기 비용을 제가 써놨는데 1톤당 한 1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호수 물을 끌어다가 강물을 끌어다 쓸 때에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돈을 냅니다. 낙동강 하류, 한강 하류에서 서울 사람들, 부산 사람들이 돈을 내요. 물값을 내고 그 물값을 상류의 수질 개선에 씁니다. 물값을 얼마 내느냐 하면은 톤당 한 150원쯤 냅니다. 150원쯤 내는데 상류에서 10원 써가지고 물을 수질을 훨씬 더 좋게 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돈 쓰는 게 뭐 아깝다고 했겠지만 지금은 물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서 이 돈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알루미늄염에 의한 메커니즘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 속에 있는 부유물들을 이렇게 플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침강을 시키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알루미늄을 이거를 걷어내야 되지 않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는데, 이걸 걷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두면 세디멘트 표면을 덮어요. 이 퇴적물 저질 표면을 덮어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인이 재용출돼 나올 때 이걸 차단해 줍니다. 거기서 결합해가지고 잡아줘요. 요거를 그 환경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디멘트 캐핑이라고 부릅니다. 세디멘트 캐핑, 세디멘트를 도포했다는 뜻이죠. 뭐 블랭킷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캐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세디멘트를 그 수지를 보호할 때 그 표면에다가 깨끗한 어떤 이런 차단제를 덮어주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세디멘트 캐핑제가 이 알루미늄염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간 수지를 이제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외 사례는 어떠냐? 국외 사례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장기간 이것을 사용해 왔고 수질 개선에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저질에서 인의 재용출을 막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호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흙탕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세디멘트로부터 재용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쓰는 거죠. 댐에서 쓰는 사례는 그 대표적인 사례는 뉴욕시 상수원 저수지인데 뉴욕시의 상수원으로 쓰는 저수지 몇 개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서 탁수가 발생하면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부유물을 침강시키는 거죠.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서는 비가 오면은 흙탕물이 이제 들어갑니다. 일시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들어가는 하천에다가 펌프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하천수에다가 섞어줬어요. 그것을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스트림 인젝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천에다가 주사 놓듯이 하천에다가 이걸 알럼을 주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트림 인젝션 법으로 하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수 가운데서 뿌리려면은 이게 그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죠. 펌프하고 배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큰 장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러고 한번 뿌려도 침강하고 나서 흙탕물 비가 오면은 또 뿌려야 돼요. 계속 1년에 몇 차례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스트림 인젝션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넣어주면은 호수 한가운데서 안 뿌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서 뿌리면 되니까 아주 편리한 그 방법이죠. 미국 뉴욕시 상수원 저수지에서 이걸 사용한 사례를 저는 아주 중요하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수원에서도 이걸 써야 되는데 상수원에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케미칼을 넣는다고 하니까 화학 물질을 넣는다고 하니까 유해한 거, 유독한 걸 넣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 아까 그 노스 아메리칸 레이크 매니지먼트 소사이어티 학회를 가면은 이 뉴욕시 상수원 저수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꼭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꼭 만나요. 만나가지고 그 앨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저는 갈 때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저수지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점선이 덕트예요. 이 덕트로 이 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뉴욕시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원 정수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흙탕물이 생겼다. 그럼 이 덕트에다가 집어넣어요. 앨럼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저수지로 들어가죠. 여기서 또 저수지로 들어가는데 이 저수지에서 침강이 일어납니다. 침강이 일어나고 이 침강돼서 맑아진 물을 정수장으로 가요. 뉴욕시 정수장으로. 그러면 저수지에서 이미 부유물이 다 침강했기 때문에 이 뉴욕시 밑에 시내에 가보면 이제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가보면 물이 굉장히 맑아요. 4m 밑에 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수장에서 응집제 약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부유물이 없으니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응집제를 넣어서 부유물을 침강시켰으니까 정수장에서는 응집제를 안 써서 돈도 절약하는 거죠. 정수하는데 돈도 절약하고 수질도 좋고 또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알루미늄을 싫어하면은 저수지에다 넣고 정수장에는 안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정수장에서 안 쓰면은 수돗물에 알루미늄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잔류 알루미늄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런데 왜 한국은 반대로 하느냐. 저수지에서 안 쓰고 정수장에서 잔뜩 흙탕물이 들어오니까 정수장에서 응집제를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왜 반대로 하느냐? 그건 넌센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미국처럼 상수원 저수지에서 저수지 안에서 이미 미리 가라앉혀 버리면 녹전수도 안 생기고 훨씬 더 좋은 수질의 물을 끌어다가 상수원으로 쓰고 정수장에서는 정수 비용도 절약하고 수돗물도 훨씬 좋아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럼 국내에서는 이 알루미늄 수처리제 사용한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제일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는 것은 청계천하고 일산 호수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계천 물이요, 한강물을 끌어다가 한강물을 그 중량 정수장에서 이 알루미늄 응집제를 넣어서 침강시킨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청계천 물이. 청계천 물이 한강물을 정수해서 넣는 겁니다. 그때 이 알루미늄으로 처리를 합니다. 일산의 호수공원도 원래 거기 물이 없는데 모래밭에다가 플라스틱 시트 깔아가지고 인공으로 만든 호수인데 제가 초기에 만들 때 수질 자문을 해주면서 그것을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염을 넣어가지고 정화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저수지에서 응집제를 넣고 슬러지를 부상시키는 가압부상법은 오래전부터 여러 저수지에서 썼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많은 저수지에서 이것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에서 집어넣고 그대로 침강시킨 사례, 이것은 제일 처음이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처리제를 쓴 호수예요. 94년도부터 썼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게 됐냐면은 94년도에 롯데월드에서 저한테 수질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롯데월드에서 석촌호수에다가 수처를 집어넣는데 수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 효과를 측정해달라.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수처리제를 넣을 때마다 가서 1년 동안 수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엄청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많은 곳에 이제 실험을 해봤죠. 춘천에 있는 저수지에서도 실험을 해보고 다른 저수지도 하고 강원대학교 연못에서도 하고 국내에서 응집제를 사용한 사례입니다. 이 저수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주로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이것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 이런 저수지에서 응집제를 좀 넣었더니 인 농도가 80% 저감됐고 53% 저감됐고 뭐 큰 돈 안 들이고 인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아주 좋은 효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컨 저수지라고 강릉에 있는 저수지에서 수처리제를 살포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구경을 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물줄기가 막 나가는데 여기 펌프를 달아가지고 펌프를 위에 설치해서 펌프에서 이렇게 뿜어내면서 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석촌호수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인농도인데 앨럼을 넣으면은 인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도 크게 줄어들고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인을 침강하는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은 거의 1시간 내에 다 침강합니다. 1시간 내에 굉장히 빨리 침강해요. 그래서 호수에도 뿌리거나 뭐 이래도 아주 효율적으로 쉽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감돈 저수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알루미늄염 수처리제를 처리를 했었는데 그리고 났더니 식물 플랑크톤 밀도가 크게 줄어들고 특히 남조류가 아주 많이 줄어든 사이아노파이시가 남조류입니다. 남조류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처리제를 투여하는 방법은 수면에서 최대량을 뿌리는 방법, 이건 미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수처리제는 별로 비싸지 않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뿌리자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인공호해의 경우에는 뿌려도 비가 오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생기고 들어오고 해서 자주 반복해서 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 플로리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스트림 인젝션, 비 올 때마다 하천수에다가 주입해서 넣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염이 안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알루미늄을 먹으면은 뭐 치매에 걸린다는 그런 그 낭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기인하느냐면 1950 몇 년도에 57년도인가에 누가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때 알루미늄을 많이 먹으면은 치매에 걸린다는 논문을 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거의 한 70, 60년 이상 많은 연구자들이 그걸 확인하는 연구를 했는데 후속 연구 중에 그게 확인된 컨펌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논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루미늄은 지구상에 매우 많은 물질입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산소, 규소고 세 번째가 알루미늄이에요. 무게로 치면 8%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돌멩이 속에 알루미늄이 다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물에 알루미늄 다 있고 거기서 키운 식물에, 작물에, 농작물에 우리가 먹는 식품에 알루미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이제 해가 없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죠. 근데 간혹 산성이 아주 강한 호수에서는 그 표면 물속에 녹아 있다가 아가미 표면에 가서 침전이 돼서 아가미 표면에 침전이 돼서 물고기에 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산성 호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성 호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고 중성에서는 용해도가 낮아서 물속에 풀어놔도 금방 내추럴 백그라운드로 돌아갑니다. 농도가 내추럴 백그라운드 수준이 되고 수중동물의 위해성이 없다. 자, 위해성이 없으니까 정수장에서 이것을 지난 100년간 응집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는 그 방법으로 이 알루미늄염 보통 우리가 명반이라고 부르는 성분인데 이 명반, 백반이라고도 부르죠. 백반 또는 명반이라고 부르는 이 알루미늄염을 지금 100여 년째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알루미늄염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 호수에 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정수장에 가서 먼저 따져야 됩니다. 수돗물 만들 때 이것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또 그보다 더 먼저 따져야 될 거는 겔포스라는 약품을 위장약을 만드는 사람한테 따져야 되겠죠. 이 위장약이 이 알루미늄염이 원래 옛날부터 제산제 위장약으로 사용이 됐는데 요즘은 먹기 좋게 이렇게 겔포스, 겔 타입으로 나오죠. 이거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섞은 것이 알마리겔이고요. 이거는 인산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알루미늄염입니다. 그래서 이 위장약으로 많이 먹고 이런 정도로 이제 안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호수에서 쓰면은 수돗물에서는 알루미늄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응집제를 안 쓰니까 수돗물에서는 오히려 그 알루미늄염이 농도가 더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농어촌 공사에서는 벌써 뭐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저수지에서 사용을 해서 녹조 현상을 제거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도암댐은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수인데 탁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발전소를 가동 1조 원짜리 발전소가 그 폐쇄된 상태니까 여기에 수질 개선해서 이걸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영주댐은 녹조 현상이 생긴다고 뭐 철거하라고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이거 넣어서 없어지면은 철거 논란을 이제 종지부를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현산 댐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인데 거의 물을 전량을 용수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정수장이라고 보면 될 정도예요. 정수장이라고 보면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다 가져가는 그런. 그 외에 여러 습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습지가 좀 처음에는 수질 개선 효과가 좋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인이 다시 재용출됩니다. 그런데다가 이걸 뿌리면은 습지가 인을 재용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오랫동안 수질 개선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범 사업으로 좀 빨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불용화
수처리제 사용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이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그동안 이 알루미늄염 수처리제를 호수에서 쓰자는 것을 처음 제안한 게 1999년도입니다. 1999년도에 도암댐에 쓰자고 제안을 했어요. 도암댐에. 저는 그 이전에 이미 석촌호수에서도 효과를 확인했고, 그 외에 다른 저수지 또 뭐 강원대학교 구내 호수 이런 데서도 여러 번 실험을 거쳐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암댐에 넣자고 제안을 해서 거의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포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년 후에 도암댐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때 응집제를 넣었다면은 그런 그 댐 폐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20여 년간 저는 이것을 여러 곳에서 논문도 발표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불합리한 그 제도들이 이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에서 이 앨럼이라고 하는 수질 개선용 수처리제를 사용하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놓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겼느냐면 조류 제거 물질이라는 것을 막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조류를 죽이는 살조제, 또 조류를 뭐 이렇게 그 화학적으로 어떻게 억제하고 하는 화학적 제품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그것을 조류 제거 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주 엄한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이걸 사용하려면은 그 사용하려는 그 조류 제거 물질이 안전한지 철저하게 검사한 후에 사용을 해라, 뭐 이런 이상한 규정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엉뚱하게 정수장에서 쓰는 이 응집제, 정수장에서 늘 쓰는 응집제는 정수장에서 자유롭게 쓰는데, 이걸 호수에서 쓰려면은 뭐 안전성을 확인해라, 사후 영향 조사를 해라, 막 이런 규정들이 막 이상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매한 불합리한 그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도한 규제가 꼭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행 규정이 과도한 규제다,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안전성 확보와 사후 영향 조사에 대해서 과도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좀 개선해서 쉽게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류 제거 물질 또는 뭐 이 수처리제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이 안전성을 확보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위장약을 먹는데 위장약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사용자가 확인해라, 이거는 불합리하죠. 제조하는 회사가, 제조 생산자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정부에서 확인해서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하는 사람이 뭐 많은 의무를 가지게끔 뭐 이상한 규정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맨날 사용하는 응집제를 정수장에서 쓸 때는 안전성 확인이라든가 뭐 사후 영향 조사 이런 걸 안 해도 되는데, 호수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 조류 제거 물질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면은 꼭 안전성이나 뭐 이 사후 영향 조사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일한 약품인데 정수장에서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호수에서 쓸 때는 그 약품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거는 뭐 이상한 그런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좀 더 앞으로 아주 경제적이고 효과가 좋은 조류를 억제할 수 있는 수처리제를 호수에서 사용해가지고 녹조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널리 지금 확산되고, 그래서 이 유해 남조류가 번성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그런 대책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수질환경부의 김원장 부장입니다. 오늘 그 토론회에서 이제 그 녹조 이제 제어를 위한 그 단연간의 이제 그 연구 결과를
김범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수면을 관리를 하면서 그 수질 부분에서 이제 그 수면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녹조와 상관된 그런 어떤 제도 개선적인 부분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그 녹조 제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용 저수지는 이제 농업 활동이 이제 전제되기 때문에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녹조를 발생하기 쉬운 그런 오염원이 다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부터 해가지고요, 그 가축 분뇨 이런 것들이 이제 저수지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이제 인해 가지고 수온이 어떤 상승, 그 다음에 이제 광투과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녹조 발생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외부 요인들이 상당히 아주 열악한 상황이어서 전국에 저희 이제 공사가 관리하는 3,400여 개의 저수지뿐만 아니라 지자체 포함한 이제 17,000여 개의 저수지에서 녹조 발생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문제가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면 관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녹조와 관련돼 가지고 현재 이제 그 공공 수역에서 그걸 제어하기 위한 여러 시설 중에서 조류 제거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로 이제 물 순환 장치고요. 인불용화 시설을 포함한 단기 대책으로 해가지고 알루미늄 염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도상에서 먹는물 관리법에서 이제 알루미늄 염이 이제 용어가 정의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법에 따라서는 물을 정수하거나 먹는물을 공급하는 시설의 공간적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어의 정의는 그 알루미늄 염이 수처리제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간적인 어떤 범위의 제한 때문에 공공수역 중 농업용 저수지에 알루미늄 염을 갖다가 뿌린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법상에서 먹는물 관리법을 준용을 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류 제거 물질 같은 경우는 물환경 보전법에서 정의가 돼 있고 사용 전에 어떤 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 후에 조사의 어떤 의무, 그 다음에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조류 제거의 어떤 목적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수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알루미늄 염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법에서 정한 조류 제거의 목적의 어떤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그 농업용 저수지 수면에다가 알루미늄 염을 살포할 때는 그 규정을 갖다가 이제 따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 또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법상에서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조류의 어떤 발생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조류 제거 물질을 살포하는 그런 역할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제가 봤을 때는 수처리제를 정의하고 있는 먹는물 관리법은 음용수 상수 원에 이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위에서 이런 모호한 규정을 갖다가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은 먹는물 관리법에서 조류 제거 물질 또는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 개선제로 알루미늄 염의 어떤 사용을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상수원이 아니더라도 뭐 농업용수원이 됐든 기타 뭐 공업용수원이 됐든 발전용수원이 됐든 그런 이제 기타 여러 이제 그 수면의 공공수역에 알루미늄 염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수면을 이제 그 관리하고 수질의 어떤 개선 사업을 갖다 진행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상류의 오염원을 제거를 하거나 상류의 오염원을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최후의 보루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면을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즉시적인 어떤 효과를 보는 그런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류라든지 수질 개선 부분이 되는데,
그 지역의 이제 주민이라든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적인 플러스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위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빨리 이제 조류 어떤 발생에 대한 제어를 요구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단기 대책으로서 이제 알루미늄 염의 효과가 앞서 보신 결과처럼 즉각적으로 이제 효과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면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알루미늄 염을 사용한 조류의 어떤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요.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사례에서 김범철 교수님이 아주 많은 사례와 어떤 입증이 되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실험 결과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수 생태계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의견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도 개선과 함께 수 생태계 안전성을 입증하는 부분들이 같이 이제 병행이 돼야 알루미늄 염이 저희 그 공공 수역에서 활용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처리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적인 범위가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그 부분하고는 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조류 제거 물질 부분에서 한번 제가 이제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현재 이제 염화 알루미늄과 같은 이제 조류 제거 물질 사용 지침을 보면은 횟수하고 이제 빈도에 상관없이 이제 조류 제거 물질을 살포했을 때는 공공 수역의 관리자가 사용 승인을 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후에는 사후 영향 조사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어떤 승인의 절차이기 때문에 얘를 준수를 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녹조의 어떤 발생 빈도라든지 지속 시간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짧은 주기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에 또 이제 녹조의 어떤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방제 시기를 놓치는 이 사례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대안으로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환경부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에다가 제안을 하는 게 연간의 어떤 총 사용량을 한번 사전에 이제 승인을 하고 또 그다음에 긴급하게 이제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이제 선 시행을 하고 사후에 이제 보고하는 이런 조항들을 신설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뭐 알루미늄 염과 같은 조류 제거 물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녹조 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짜 부담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회적인 비용까지 이제 고려한다면 이게 녹조 이제 발생이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발생을 하고 불lum이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정한 어떤 기간에 뭐 하절기가 됐든지 이럴 때는 반복적으로 이제 지속돼서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이 되는데 현재 규정을 보면은 살포를 할 때마다 사전 승인을 득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 중에 어떤 그 생태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되고 사용 후에도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생물상이라든지 생태 독성 중심의 이 사후 영향 조사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면 관리자가 어려움을 겪기 있기 때문에 뭐 특정한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거의 이제 조류 제거 물질을 사용한 사례가 없고 공사 입장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이기 때문에 상수원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런 그 수생태계의 어떤 아니면은 이제 용수 공급의 용도의 어떤 기준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그건 없기 때문에 공사 쪽이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면에 알루미늄 염이 좀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계와 그다음에 그 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타협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뭐 제도라든지 뭐 여러 측면에서 조금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사후 영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면 관리자가 살포를 하고
앞서 김범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용에 따른 수생태계 안정성을 갖다가 그 수명 관리자가 모니터링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정부 산하의 어떤 소속 연구기관이나 소속의 연구기관이 공공수역의 어떤 안전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류 제거 물질 같은 경우에 새로 이제 신규 등록이 이제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종종 들어오는데 현재는 그 새로운 그 조류 제거 물질의 안전하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신청 자체를 수명 관리자가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조류 제거 물질의 특성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데 수명 관리자가 어떻게 중간의 입장에서 그 승인 기관에다가 이 물질을 갖다가 신청한다는 그게 약간 조금 이제 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제도의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만 해도 3,400개의 저수지가 있고요. 완전히 이제 농업 지역의 저수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업이 이제 반반, 도농 복합 지역도 있고 또 축산계 중심에 이제 오염원이 있는가 하면은 뭐 생활계 중심의 오염원도 있고 그다음에 수심이 깊은 저수지도 있고 뭐 평탄한 저수지도 있고 저수지의 어떤 그 유역의 특성이 다 각기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녹조가 발생하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형상도 상당히 다른데 이거를 이제 수면 관리자의 어떤 그 지사 일선에서의 현장의 담당자들이 조류 제거 물질을 갖다가 살포를 하더라도 그 제거 물질의 어떤 효율이나 효과 측면을 갖다가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정한 농도라든지 뭐 어떤 살포의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현장에서 즉시 뭐 어떤 조류 제거 물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제어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또 이렇게 보고 또 김범철 교수님의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전문적으로 이제 조류 제거 물질을 살포를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업을 영위하는 그런 외국의 사례를 보고 또 이제 국내의 어떤 다른 어떤 환경 관련된 새로운 업면화가 생기는 거를 보면 가장 이제 자연환경 보건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적정 전문 인력들을 구비를 하고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복원을 하듯이 이 조류 제거 물질을 갖다가 살포하는 부분에 있어도 조류를 제거를 하거나 수질을 개선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그 저수지의 어떤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농도와 뭐 적정한 살포 주기,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그 효과 등에 대한 어떤 분석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문 기업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면허를 신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좀 강화한다고 하면은 수면 관리자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비용 측면에서도 좀 절감이 될 수 있고 알루미늄 염을 통해 가지고 조류 제거라든지 수질을 개선을 하는 그런 분야의 어떤 민간의 어떤 경제 활동 또한 아니면 학계의 어떤 연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수질 개선제를 이용한 어떤 공공수역의 처리업이라든지 이런 업 영역도 신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저 토론의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의 전문위원으로 있는 노정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수질 관련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로서 학자로서 전문가이신 분과 이제 관련 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같은 그런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런 미디어 또 이제 칼럼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 이슈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궁금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궁금증과 우려 혹은 사람들이 우려할 것이라고 짐작되는 어떤 그런 나쁜 논의의 전개 방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듣고 저도 또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원초적으로 드는 의문이 알루미늄을 뿌려가지고 이제 가라앉으면 그 가라앉은 거를 따로 회수를 하나요? 아니면 그게 그냥 계속 그렇게 밑에 침전되도록 내버려 두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럼 캡핑이라고 해서 예. 엘리멘트 표면을 덮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질계서 효과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침전된 물질이 별로 유해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라앉은 알루미늄은 사실 중금속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니죠. 예, 그 중금속이 그러니까 분류상으로 중금속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알루미늄 화합물이 물 아래에 그렇게 가라앉아 있고 그걸 이제 뭐 수초가 먹어가지고 이제 뭐 왜 우리가 그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수초가 먹고 그 수초를 이제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새가 먹어가지고 이런 영향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라는 종류의 굉장히 뻔한 이제 어떤 그런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하는 통상적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비판이 나올 때 이제 환경 전문가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가가 1차적으로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대안으로 이제 김범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축산 총량제 같은 규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침 오늘 이제 농업법에 대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대중적 정서가 일반적으로 이제 작은 농가에 대한 어떤 그런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축산 총량제 같은 규제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소규모 축산 농가에게 끼치는 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농가를 다 죽일 셈이냐. 뭐 이런 종류의 비판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비판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방어 논리가 물론 이제 그건 사실 과학적 전문가나 행정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같이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두 분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제 뭐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이제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라 농업 경영을 어떻게 합리화해서 농업을 어떻게 기업화하느냐, 그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굉장히 거시적이고 중요한 주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김 원장 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약간 이제 그냥 디테일하게 궁금했던 점이 생겼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국가가 공적으로 관이 움직일 때 여기 이제 그 수처리제에서 세 번째 항목에서 국내에서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없다면 관련 분야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 하셨는데 이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해외 사례나 선행 연구는 어느 정도여야 정부 차원에서 안심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적 관점에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이제 반대 토론에서 몇 가지가 이렇게 우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김범철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입증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 관과 학의 차이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관을 대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관이 되시고 지금 하는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관은 환경부나 국립환경연구원이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지는 않지만 공익의 어떤 목적으로 수면의 관리를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실행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요구를 할 수는 없고요. 역설적으로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관에서 중앙부처에서 아니면 중앙부처에 소속된 연구기관이 국내의 어떤 인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수생태계에 됐든
그 국내의 어떤 그런 기준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뭐 국외 사례를 갖다가 준용을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다 별도로 이제 정립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해라 알려주면은 그거에 충실히 따라서 그 이행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정 수준의 어느 범위까지 이 기준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전국에 이제 적용을 하자. 요 역할은 저희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환경부라든지 환경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좀 더 잘 굴러가려면 환경부에서도 좀 이게 나와서 함께 논의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제도 개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제3의 기관이 안전성을 갖다 평가한다 이러면 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환경부가 됐든 국립환경연구원이 됐든 그런 중앙부처에서 공적인 단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의문이 좀 해소가 되어서 이제 다음번에 사실 제가 이제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제가 이제 품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의문은 사실 요 정도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통해서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좀 더 이게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은 이제 환경부에서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는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밑에 다양한 또 출연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 환경부가 이제 오기 어렵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정책연구원 이런 환경연구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런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로 했습니다.